살려주세요. 3년 전 스토킹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남자. 민석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낸 서윤의 내용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밤 공기는 지나치게 차고 끈적거렸다. 가로등 불빛은 안개 낀 습한 대기 속에서 노란 얼룩처럼 번져나갔고 서윤은 자신의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때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술기운이 머릿속을 둔탁하게 휘저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분 나쁜 소름만은 명확했다. 3년 전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그 지독한 직감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변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 아니 어쩌면 확신에 가까운 공포.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을 다잡으며 길가로 손을 뻗었다. 멀리서 노란 빈차 표시등을 단 택시 한 대가 매끄럽게 다가왔다. 차가 멈춰 서고 뒷좌석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도 서윤은 그것이 구원의 손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차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문을 닫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낯선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일깨웠다. 그것은 일반적인 택시에서 나는 방향제 냄새가 아니었다. 습한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묘하게 비릿한 금속의 악취가 뒤섞인 불길한 향취였다. 서윤은 목적지를 말하기 위해 운전석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백미러 너머로 고정된 기사의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그 눈은 정상이 아니었다. 핏발선 안구는 며칠 밤을 꼬박 지새운 듯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동자 안에는 희열과 갈망이 기괴하게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낯설어야 할 그 눈이 너무나 익숙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명령서의 활자 뒤로 숨어버렸던 그녀의 일상을 파괴했던 그 남자의 눈이었다. 민석이었다. 그는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잠시 후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근처 편의점 앞에서 택시 기사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내린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차를 탈취했다. 그리고 서윤이 있던 술집 주변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몇 날 며칠을 배회하고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목적지를 묻지도 않은 채 차는 서윤의 집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어둠을 향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문손잡이를 당겼지만 철컥거리는 무력한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이미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개조된 문은 그녀를 완벽한 밀실 안에 가두어 버렸다. 속도계의 바늘이 100km를 넘어설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 오직 엔진의 거친 구동음과 서윤의 가쁜 숨소리만이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민석은 마치 숙련된 운전사처럼 정면만을 주시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경련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민석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운전석 옆자리에 놓인 검은 물체를 뒤로 던졌다. 그것은 서윤의 스마트폰을 무력화시킬 전파 방해 장치였다. 화면은 검게 죽어버렸고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가 차단되자 절망감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윤은 이제야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아 그녀를 태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시는 술의 종류, 친구들과 헤어지는 시간, 주로 이용하는 택시 승강장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었다. 민석의 눈동자는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서윤을 훑쳤다. 그 눈은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눈이 아니라 소유물을 감상하는 수집가의 눈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서윤을 관찰하기 위해 잠을 포기했고 그 결과물로 얻은 충혈된 눈은 오히려 그에게 훈장처럼 보였다. 서윤은 등받이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점차 낯설고 황량한 변두리로 변해가고 있었다. 민석은 이제 나지막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윤이 가장 좋아하던 클래식 곡조였지만
그의 입술을 타고 흐르는 순간 가장 잔혹한 장송곡으로 변질되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올 것 같았는데. 민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기묘하게 차분했다. 그 평온함이 서윤에게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오랫동안 고대해온 축제의 시작이었다. 차 바닥 매트 사이로 하얀 종이 뭉치가 보였다. 서윤이 발끝으로 그것을 끌어당겨 확인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발급받았던 접근금지 명령서의 사본이었다. 종이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서윤의 이름 위에는 붉은 펜으로 무수한 원이 그려져 있었다. 민석은 그 법적 장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것을 차 안에 방치해 두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니, 그건 오히려 나에게 이정표가 되었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게 만들었거든. 민석이 조수석 대시보드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뒤로 던졌다. 수첩 안에는 서윤의 지난 6개월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진과 메모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윤이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집의 현관 비밀번호, 최근에 바꾼 도어락의 모델명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그녀가 없는 빈집에 드나들었던 것이다. 서윤은 소름이 돋아 팔을 비벼댔다. 그녀가 잠들었을 때 머리맡에서 누군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는 상상, 그녀의 칫솔 위치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던 날들의 의문이 비로소 풀렸다. 민석은 그녀의 공간을 이미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접근금지 명령은 그에게 장벽이 아니라 도발적인 초대장에 불과했다. 그는 서윤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다. 이제 차는 완전히 도심을 벗어나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다. 암흑이 차창 밖을 덮쳤고 차 내부의 작은 실내등만이 두 사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을 달리는 택시의 진동은 서윤을 3년 전의 기억 속으로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때도 민석은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호의로, 그 다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그녀의 삶에 침투했다. 하지만 호의가 집착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서윤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자 그는 폭력적으로 돌변했고 밤마다 그녀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그의 그림자는 서윤의 삶을 갉아먹었다. 신고를 하고 재판을 받고 그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서윤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은 민석에게 반성의 장소가 아니라 더 정교하고 치밀한 복수를 설계하는 연구실이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서윤의 모든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그녀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녀가 공포를 느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는 완벽하게 학습했다. 그는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고 출소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완벽한 납치를 계획했다. 그가 택시기사의 담배 타임을 노린 것도 전파방해 장치를 준비한 것도 모두 그 치밀한 계산의 일부였다. 서윤은 백미러 속에 그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과거의 그가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스토커였다면 지금의 그는 냉철한 포식자였다. 서윤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히 그녀를 죽이거나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부수고 자신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로 재창조하려는 것이었다. 차는 좁은 국도를 타고 산등성이를 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붉고 푸른 경광등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음주 단속 혹은 사고 처리를 위해 서 있는 경찰차였다. 서윤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창문을 깨거나 소리를 질러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민석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속도를 줄이며 차분하게 경찰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저기 경찰들 보이지?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내 부모님, 집 앞에 있는 내 친구가 바로 행동을 개시할 거야. 민석이 건네준 태블릿 PC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서윤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복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문 앞에 서서 칼날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서윤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경찰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민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창문을 내리고 인사를 건넸다. 수고 많으십니다. 와이프가 술이 좀 과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경찰은 뒷좌석에 서윤을 힐끗 보았다. 서윤은 경찰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입술은 공포로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경찰은 취객의 단순한 주정으로 치부했다. 민석의 손에는 어느새 날카로운 송곳이 쥐어져 서윤의 옆구리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별일 없으시죠, 아주머니? 경찰의 무심한 질문에 서윤은 절망적인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차가 100m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윤을 달랬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위로였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자 서윤은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 한가운데 갇힌 나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심의 소음은 이제 완전히 차단되었다. 차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 거칠게 흔들렸다. 나무들이 양옆으로 지나가며 날카로운 가지로 차체를 긁어댔다. 그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민석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택시캡을 떼어내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이 차는 세상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유령의 이동수단이 되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그의 광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방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고 차분한 목소리를 내보려 애썼다. 민석 씨,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는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 민석의 눈썹이 움찔거렸다. 그는 서윤의 반응이 예상 밖이라는 듯 잠시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서윤아. 드디어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구나. 나는 내가 예전처럼 나를 밀어낼까봐 걱정했어. 민석은 서윤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교정 근처에 버려진 건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민석에게 있어 성지였고 서윤에게는 모든 악몽이 시작된 저주의 장소였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그곳에서 재현하고 싶어 했다. 서윤은 그가 감상에 젖는 찰나를 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도 틈은 있을 것이었다. 그는 서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약점이 될 터였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보이지 않는 긴장의 끈은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민석의 완벽주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냄새 때문이었다. 차가 비포장도로의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트렁크 쪽에서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독한 악취가 새어나왔다. 서윤은 그 냄새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피와 부패가 시작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냄새였다. 진짜 택시기사. 민석은 차를 훔칠 때 기사를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모든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기사를 살해하고 트렁크에 실어두었던 것이다. 민석의 눈에 초조함이 서렸다. 냄새가 좀 나지? 곧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아. 그는 향수를 과하게 뿌려 냄새를 덮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비릿한 냄새와 섞여 구역질을 유발했다. 서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기사님을 죽인 거예요? 민석 씨, 이건 당신답지 않아요. 당신은 사랑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살인은 당신의 사랑을 더럽힐 뿐이에요. 민석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고결한 연인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기에 서윤의 지적은 그의 자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놈이 내 계획을 망치려 했다고. 그가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꺾는 순간 차체가 크게 휘청였다. 서윤은 그 찰나에 조수석 시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금속제 공구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민석의 시선이 100m에서 벗어난 틈을 타 상자 속에 드라이버 하나를 집어들었다. 민석은 이제 환영이라도 보는 듯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이성은 집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새벽 안개가 가장 짙게 깔린 낭떠러지 도로에서 찾아왔다. 민석이 서윤을 바라보며 마지막 고백을 하려 고개를 돌린 순간 서윤은 드라이버로 그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비명과 함께 핸들이 급격히 꺾였고 택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세상이 뒤집히는 굉음과 함께 차는 여러 번 구르다 숲속 골짜기에 처박혔다. 정막이 찾아왔다. 뒤집힌 차 안에서 서윤은 피 냄새와 가솔린 냄새 사이로 정신을 차렸다. 안전벨트에 매달린 채 그녀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운전석의 민석은 의식을 잃은 듯 피를 흘리며 늘어져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벨트를 풀고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빼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에서 멀어지려 기어가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서윤아? 아직 우리 영화는 안 끝났는데. 민석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차 문을 뜯어내고 기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부러진 듯 기괴하게 꺾여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여전히 서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도로를 향해 기어갔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민석을 제압하기 위해 달려온 이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석이 고용했던, 아니 민석과 함께 이 판을 설계했던 또 다른 그림자들이었다. 민석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광기를 추종하는 거대한 어둠의 일원이었고 서윤은 이제야 그 거대한 늪의 입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다. 서윤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감각을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비프음이었다. 병원이라 생각하며 안도하려던 찰나 손목과 발목을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녀는 침대가 아닌 수술대 위에 결박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마치 굶주린 눈동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그녀를 수습한 자들은 구급대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컬렉터라 불리는 음성적인 커뮤니티의 작업조였다. 민석은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스토킹 영상을 공급하는 업로더였고 서윤은 그가 3년에 걸쳐 공들여 준비한 최고의 콘텐츠였다. 방 한쪽의 대형 모니터에는 채팅창이 쉴 새 없이 올라가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접속한 익명의 관전자들이 서윤의 공포를 실시간으로 감상하며 가상화폐로 베팅을 하고 있었다. 민석은 옆방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서윤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이 세계의 정점으로 올려줄 완벽한 상품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유흥이었고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했다. 민석이 방심했던 것처럼 이 거대한 시스템에도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결박된 손목을 비틀며 기회를 엿보던 서윤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수술실 내의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이 들리더니 아주 미세한 기계음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오른쪽 주머니 메스? 그것은 민석의 목소리도 관리자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서윤은 자신의 환각인가 의심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3분 뒤에 시스템을 과부하시킬 거야. 그때 결박을 풀고 환기구로 뛰어들어. 서윤은 본능적으로 조력자의 존재를 직감했다.
이 지옥 같은 커뮤니티 내부에도 그들의 잔혹함에 반기를 든 자, 혹은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이질적인 존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을 루시드라고 칭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여동생을 이 커뮤니티에 잃고 복수를 위해 위장 잠입한 화이트 해커였다. 루시드의 예고대로 천장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서버실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감시 카메라들이 고개를 떨구고 채팅창이 멈췄다. 서윤은 사력을 다해 오른쪽 주머니에 꽂혀있던 작은 메스를 집어들었다. 가죽끈이 잘려나가는 순간의 해방감은 찰나였다. 문 밖에서 관리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루시드가 지시한 대로 캐비닛 뒤에 환기구 덮개를 뜯어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환기구 내부는 비좁고 먼지가 가득했다. 서윤은 팔꿈치가 까져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앞으로 기어갔다. 뒤쪽에서는 민석의 광기 어린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서윤아, 넌 내 거야. 어디로 가든 내가 찾아낼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환기구 통로를 타고 기괴하게 공명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루시드는 이어폰 역할을 하는 통신기를 통해 길을 안내했다. 세 번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가요. 거기는 아직 전력 보충이 안 돼서 센서가 죽어 있어요. 서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루시드의 목소리에만 의지해 나아갔다. 갑자기 환기구 아래쪽에서 강한 불빛이 올라왔다. 관리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금속판에 몸을 밀착시켰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바깥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루시드가 관리자들의 통신망을 교란해 가짜 열 신호를 반대 방향으로 쏘아 올렸다. 관리자들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을 설계한 자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해 살아남겠다는 강인한 생존 본능이 그녀의 혈관 속에서 고동치고 있었다. 환기구의 끝에서 도달한 곳은 커뮤니티의 심장부인 데이터 보관실이었다. 서윤은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수천 개의 하드디스크가 빛나고 있는 그 방의 벽면에는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여성의 이름과 사진이 마치 전리품처럼 박제되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부모님의 일상, 심지어 그녀조차 잊고 있었던 사소한 습관들까지 데이터화되어 있었다. 민석 한 명의 집착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그녀를 해체하고 분석해왔던 것이다. 그걸 봐요, 서윤 씨. 이게 저들이 말하는 영원한 소유의 실체입니다. 루시드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겼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메인 서버의 복제 단자를 찾아 루시드가 보내준 USB를 꽂았다. 이 데이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이 거대한 범죄 제국은 무너질 것이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바가 80%를 넘어가는 순간 방의 문이 부서지며 민석이 나타났다.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손에는 전기 충격기를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감히 내 사랑을 쓰레기통에 던지려 해? 민석은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부상당한 그의 몸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다. 서윤은 데이터 보관실의 무거운 선반을 밀어 그의 앞길을 막았다. 수많은 하드디스크가 쏟아지며 민석을 덮쳤다.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야. 넌 그저 내 초라한 자아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삶을 훔친 도둑일 뿐이야. 서윤의 일갈에 민석은 발작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전속률 99%, 100%,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완전히 업로드되었다는 알람이 울리자 건물의 자폭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루시드는 탈출로를 열어주며 서윤을 재촉했다. 서윤 씨, 이제 뛰어야 해요. 5분 뒤면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서윤은 출구를 향해 달렸지만 민석은 잔해 속에서 일어나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같이 가자, 서윤아. 죽어서라도 넌 내 거야. 그의 눈은 마지막까지 광기에 젖어 있었다. 서윤은 주저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메스로 민석의 손등을 내리찍었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그를 뒤로하고 서윤은 폭발하는 데이터 센터의 화염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건물이 무너지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밤하늘을 덮었다. 서윤은 숲속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았다. 루시드가 보낸 데이터가 경찰청과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된 결과였다. 서윤은 근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루시드의 통신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들려왔다. 서윤 씨,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민석은 조직의 말단에 불과했어요. 마스터라 불리는 존재는 아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서윤은 소름이 돋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중 한 명, 그녀의 사건을 담당했던 오 형사가 보였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그의 손목에 차여진 시계는 민석이 수첩에 적어두었던 관리자 전용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다. 서윤은 깨달았다. 민석에게 정보를 흘리고 그녀의 접근금지 명령서를 무력화하며 그녀의 일상을 파괴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진짜 흑막은 바로 공권력의 탈을 쓴 오 형사였다. 그는 서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증거가 인멸된 현장에서 그녀를 다시 회수하러 온 것이었다. 서윤은 오 형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였다. 루시드가 미리 일러준 대로 그녀의 셔츠 단추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오 형사의 모든 발언과 행동은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중계되고 있었다. 형사님, 시계가 참 멋지네요. 민석 씨가 말한 그 마스터의 증표인가요? 오 형사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통해 본부의 다급한 목칭을 들었다. 이미 그의 신상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한 특수부대가 이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 형사는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숲의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고 그 순간 수십 발의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혔다. 진정한 의미의 경찰들이 숲을 포위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서윤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안경을 쓰고 코트를 입은 평범한 인상의 남자 루시드였다.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비로소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일막이 내렸을 뿐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서윤은 낯선 도시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컬렉터 네트워크의 잔당들이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택시의 엔진 소리에는 여전히 몸을 떨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서윤은 습관적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평범한 택시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옆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남자가 신문을 내리는 순간 서윤은 얼어붙었다. 그의 백미러처럼 반짝이는 안경 너머로 비친 눈동자. 그것은 민석의 것도 오 형사의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과 같은 종류의 지독한 관심을 담고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쪽지 한 장을 그녀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떠났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뒤에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카페를 나와 길가에 선 택시들을 바라보았다. 세상 모든 택시의 백미러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질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둠 속의 백미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